서울의 밤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초여름의 비는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넌사인이 번져 흐르는 거리는 마치 거대한 유화처럼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따뜻한 실내로 몸을 숨겼지만 이 도시의 한쪽 구석에는 비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 있었다. 서울의 밤이라는 낡은 간판을 내건 작은 포장마차였다. 권시혁은 묵묵히 철판을 닫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훅 피어오르며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재료를 손질하고 떡볶이를 젓고 어묵 국물을 따르는 모든 과정이 수년간 반복해온 기계처럼 정확하고 침착했다. 포장마차의 작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지글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국물 냄새, 그리고 빗소리뿐이었다. 그는 이 거리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3년 전 홀연히 나타나 이 자리에 포장마차를 연 이후로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손님들은 그를 주인장 혹은 사장님이라 불렀고 그는 그저 묵묵히 술과 안주를 내어줄 뿐이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좀처럼 변하지 않는 표정은 그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벽은 사실 그가 살아남기 위해 세운 철저한 위장이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및 조직범죄 대응팀 소속 코드네임 헌터. 그것이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 그의 임무는 대한민국 암흑가의 거물, 명성그룹 박태수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망을 파헤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3년간의 잠복, 수많은 정보 수집과 분석 끝에 그는 박태수의 자금 세탁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이 낡은 시장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는 단서를 잡았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는 그의 완벽한 감시 초소이자 세상의 눈을 속이는 가장 효과적인 가면이었다. 그때 포장마차의 비닐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빗물을 잔뜩 머금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이 시간, 이런 궂은 날씨에 혼자 포장마차를 찾는 젊은 여자는 드물었다. 시역의 눈이 무심코 그녀를 향했다. 고급스러운 트렌치코트, 한눈에 봐도 명품임을 알 수 있는 작은 핸드백,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에 잠긴 얼굴.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조차 조심스러웠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잘못 발을 들인 사람처럼.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은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박유진이었다. 시역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목표. 박태수 회장의 외동딸. 수십 장의 사진으로만 접했던 얼굴. 사진 속에서는 늘 화려한 파티의 중심에서 인형처럼 웃고 있던 그녀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혼자 나타난 것일까? 시역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다. 함정인가? 우연인가? 혹은 새로운 변수의 등장인가? 그의 내면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른 손님을 대하듯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앉으시겠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포장마차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주변에 평범한 직장인 손님들이 힐끗힐끗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 또다시 정략결혼 문제였다. 상대는 아버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어느 정치인의 아들이었다. 유진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가문의 영광을 위해 그녀는 언제나 예쁘게 포장된 상품처럼 존재해야 했다. 숨이 막혔다. 아빠, 전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 제발,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유진아, 이게 다 너를 위한 길이다. 네가 뭘 안다고 철없는 소리를 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어. 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는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누리는 모든 것. 맞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그런 소박한 행복. 그래서 무작정 차를 몰고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이 헤매다. 빗속에서 깜빡이는 이 작은 포장마차의 주황색 불빛에 홀린 듯 이끌렸다. 마치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난파선처럼 시혁이 물 한 컵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단단해 보였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다져진 손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위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준 아버지의 수많은 경호원과 비서들의 희고 말쑥한 손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눈앞에 이 투박한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뭐 드릴까요? 시혁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메뉴판 같은 건 없었다. 철판 위에서는 떡볶이가 붉은 양념 속에서 맛있게 끓고 있었고, 옆에서는 어묵이 뽀얀 김을 내뿜고 있었다. 떡볶이 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한 주문이었다. 와인이나 샴페인이 아닌 소주라니,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이든 평소와 다른 것을 하고 싶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와 초록색 병의 소주가 그녀 앞에 놓였다. 시혁은 작은 잔 하나를 함께 내주었다. 유진은 어색하게 소주병을 들어 잔을 채웠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한 번에 털어 넣었다. 목구멍이 타는 듯한 뜨거움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저절로 기침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시혁은 말없이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을 더 그녀 앞에 밀어주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고 국물을 마셨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달래주었다. 그녀는 포크로 떡 하나를 찍어 입에 넣었다. 강렬한 매운맛과 달콤함이 한 번에 혀를 강타했다. 그녀가 평생 먹어온 고급 레스토랑의 섬세하고 세련된 맛과는 차원이 달랐다. 거칠고 자극적이고 원초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맛이 눈물 나도록 맛있었다. 매워서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시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있었지만 신경의 모든 촉수는 박유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슬픔, 반항심, 그리고 외로움. 그녀에게서 읽히는 감정들이었다. 박태수의 철옹성 같은 제국에도
이런 균열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에게 있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혹은 최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박유진에 대한 파일을 떠올렸다. 명문대에서 미술을 전공,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아버지의 완벽한 통제 아래서 자라온 온실 속 화초.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파일 속의 몇 줄짜리 정보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억눌린 불꽃이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같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은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다. 떡볶이 접시도 깨끗했다. 알코올 덕분인지,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인지 뺨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날카롭고 슬픈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빗줄기가 부딪혀 흘러내리는 비닐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 이곳에서는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계산할게요. 유진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시혁이 먼저 말했다. 현금만 받습니다. 아차. 유진은 당황했다. 평소에 현금을 가지고 다닐 일이 없었다.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두툼한 지폐. 몇 장은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들어왔다니. 저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죠? 금방 ATM에서 찾아올게요. 그녀가 허둥지둥 일어나려 할 때 시혁이 그녀를 막아섰다.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네, 안 돼요. 그럴 수는. 다음에 오시면 그때 같이 내세요. 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유진은 그 속에서 희미한 배려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도 비웃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듯 덤덤했다. 그 덤덤함이 오히려 그녀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꼭 다시 올게요. 정말이에요. 유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마차를 나섰다. 시혁은 그녀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힐끗 쳐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소주병과 빈 접시,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 한쪽에서 술을 마시던 단골 손님이 짓궂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저 아가씨한테는 그냥 보내주네. 예뻐서 그런가. 시혁은 대답 없이 피식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시혁은 포장마차 문을 닫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소형 통신 장치를 꺼냈다. 목표의 딸, 박유진 접촉, 우발적 상황으로 판단됨. 특이상 현재 부친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 지속적인 관찰 필요. 짧은 보고를 마친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박유진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그의 잘 짜인 계획에 던져진 돌멩이였다. 그것이 잔잔한 수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박태수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박유진. 그녀가 제 발로 그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 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의 포장마차 서울의 밤은 오늘 진짜 사냥감을 맞이한 사냥꾼의 덫이 되어 조용히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박유진은 약속대로 서울의 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날의 빚을 갚기 위해 일부러 현금을 두둑이 챙겨왔다. 권시혁은 그녀가 내민 돈을 말없이 받아 계산기에 넣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날 이후로 포장마차의 구석진 자리는 암묵적으로 그녀의 지정석이 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그녀의 방문은 점차 잦아졌다. 이틀에 한 번, 그러다 거의 매일 저녁이 되었다. 아버지와의 냉전이 길어지고 약혼 문제로 인한 압박이 심해질수록 그녀는 이 작은 포장마차로 도피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택의 식탁 대신 그녀는 시혁이 만들어주는 맵고 뜨거운 떡볶이와 어묵 국물로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소주를 마시고 서툴게 기침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정종을 시켜 조금씩 홀짝이며 몸을 녹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시혁 역시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 그녀가 좋아하는 푹 익은 어묵을 따로 건져 놓았고 그녀는 그가 바쁠 때면 말없이 앞접시를 정리해 주었다. 그들에게는 언어보다 더 깊은 교감이 오고 갔다. 어느 비 오는 밤, 유진은 평소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유명 갤러리에 VIP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약혼자와 공식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유진의 목소리를 시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뜨거운 철판 위에서 닭똥집을 볶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럼 안 가면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요. 가끔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정해준 길 위를 걷는 인형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시혁은 볶은 닭똥집을 접시에 담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참기름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인형도 줄을 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의 눈이 커졌다. 늘 묵묵히 듣기만 하던 그가 처음으로 건넨 조언이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 그 말은 유진의 마음의 파문을 일으켰다. 줄을 끊는다. 그건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는 시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무심함 뒤에 숨겨진 단단함과 강인함을.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 유진은 큰 결심을 하고 시혁을 찾아왔다. 사장님,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와요. 만나 보일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요. 시혁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내심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따님 아버지를 제가 왜 만납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갈 자리가 아닐 텐데요. 그의 겸손한 태도는 유진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네. 유진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시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시혁의 가슴 한쪽이 작게 아려왔다. 이것은 모두 계산된 영이. 그녀의 진심을 이용하는 기만. 그는 이 임무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여왔지만 유진의 미소 앞에서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시혁은 자신의 상관인 정 팀장에게 연락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박태수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 팀장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드디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군. 권요원. 정신 똑바로 차려. 박태수는 보통 여우가 아니야.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유진, 그 애한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동정은 금물이야. 그녀는 우리의 목표물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명심해.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시혁은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도구. 정 팀장의 말이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박유진은 도구다. 임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약속한 주말. 유진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포장마차 앞에 섰다. 시혁은 미리 준비해둔 가진 옷 중에 가장 점잖은 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채올랐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평창동의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박태수의 저택이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돈과 권력이란 이런 것이라고 과시하는 듯 했다. 유진이 긴장한 기색으로 시혁의 팔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요. 시혁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은 평온했다. 수많은 작전 현장을 드나들며 단련된 강심장이었다. 집사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 포장마차의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박태수 회장은 서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 차림으로 가죽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날카롭고 형형했다. 온화해 보이는 인상 뒤에 숨겨진 잔인함과 탐욕을 시혁은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안 가. 박태수가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시혁은 유진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시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짐승을 감정하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네가 권시혁이라고 했나? 회장님, 나이는 32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혁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상의 신분을 막힘없이 읊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고 태도는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어깨를 살짝 움츠려 가난에 주눅든 청년의 모습을 연기했다. 박태수는 코웃음을 쳤다.
고해 포장마차 주인이라. 우리 유진이가 사람 보는 눈이 독특하긴 하군.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 박태수는 손을 들어 유진의 말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시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네는 뭘 보고 우리 유진이를 만나는 건가? 우리 유진이 뒤에 있는 내가 탐이 나서, 아니면 이 집이 탐이 나서? 그것은 함정 질문이었다. 시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유진 씨가 제 가게에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했다. 물론 그건 역시 계산된 연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말에 진심이 섞여 들어갔다. 유진이 처음 포장마차에 왔을 때의 외롭고 위태로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진 씨는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란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 같은 건 부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태수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시혁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쳤다. 위압적인 행동이었다. 분수라,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 내 딸 옆에 서기엔 자네는 턱없이 부족해. 그릇이 다르다는 말이야. 알겠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유진이 얼굴을 봐서 험한 꼴은 안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은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유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시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태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가 돌아서서 서재를 나서는 순간까지 박태수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의 등 뒤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저택을 빠져나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시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박태수는 그를 위협이 아닌 벌레 정도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것이 시혁이 원했던 바였다. 경계심을 최대한 낮추고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박유진을 통해 서서히 내부로 파고드는 것. 차창 밖으로 웅장한 저택이 멀어졌다. 시혁의 눈빛이 다시 냉철한 요원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오늘 그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저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호랑이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태수 회장과의 만남 이후 포장마차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박유진은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시혁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그녀의 행방에 쏠려 있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것 또한 박태수의 시험인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유진이 헬쑥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시혁을 바라보는 눈에 미안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죄송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사장님만 곤란하게 만들고. 시혁은 그녀의 컵에 따뜻한 차를 채워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따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시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계산된 위로를 건넸다. 아버님이 따님을 많이 아끼시는 것뿐이겠죠. 저 같은 놈에게서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의 말은 오히려 유진의 마음에 더 큰 부채감을 안겨주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도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야말로 시혁과 그의 팀이 정확히 노리던 것이었다. 며칠 후 시혁은 낡은 폐공장에서 정 팀장을 독대했다. 박태수는 예상보다 더 견고합니다. 박유진을 통한 감성적인 접근만으로는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정 팀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동의했다. 그 늙은 여우가 사일합시고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지. 우리도 플랜 B로 넘어가야겠군. 좀 더 충격적이고 극적인 방법으로 공격조 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박태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백상업파. 그놈들 짓으로 위장한다. 장소는 내 포장마차 근처 한적한 골목. 시간은 박유진이 귀가하는 시간. 목표는 그녀에게 위협을 가하고 네가 그녀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림을 만드는 거야. 정 팀장이 내민 서류에는 상세한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 투입될 요원들의 인적 사항, 동선, 심지어 시역이 입게 될 부상의 위치와 정도까지 세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상처는 너무 깊지 않게. 하지만 흉터는 남을 정도로 리얼해야 해.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위해 피 흘리는 모습에 가장 약해지는 법이거든. 알겠습니다. 권요원. 이번 연극의 주인공은 너야. 네 연기 하나에 우리 팀의 3년 노력이 달렸어. 실수하지 마. 차가운 지시였지만 시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익힌 프로였다. 그는 다시 한번 서울의 밤의 온순한 주인장으로 돌아가 운명의 그날을 기다렸다. 작전 당일 밤늦게까지 포장마차에 머물던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밤길이 위험해서 시혁의 제안에 유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유진의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박태수 회장 따님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다 뵙네. 그들의 말투는 거칠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혁은 반사적으로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누구냐,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알 거 없고. 회장님께 안부나 전해달라고래. 요즘 사업 확장이 너무 과하시더라고. 사내 하나가 음흉하게 웃으며 유진에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시혁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국정원 요원의 세련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길거리 싸움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혔다. 비역, 사내의 주먹이 시혁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고통에 잠시 숨이 멎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상대를 쓰러뜨리기보다 오직 유진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유진 씨, 도망가요, 빨리. 하지만 유진은 겁에 질려 발이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사내 중 하나가
빈틈을 노려 칼을 꺼내 들었다. 계획이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역의 동료 요원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칼날이 유진을 향하는 척하며 시혁의 팔을 스치도록 각도를 틀었다. 아, 시혁의 팔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가 피를 흘리는 모습은 끔찍한 충격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작전대로 다른 팀이 시간을 맞춰 출동한 것이었다.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골목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역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유진만이 남았다. 과엔, 차나요?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시혁은 팔의 상처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난 괜찮아요. 유진 씨는 다친 데 없어요. 자신이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그녀의 안위를 먼저 묻는 모습에 유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팔을 꽉 동여맸다. 병원 가요. 당장. 이 정도는 안 괜찮아요. 제발요. 그녀는 거의 울부짖었다. 시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유진은 그를 부축해 자신의 채 태우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고 8바늘을 꿰맸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다고 했다. 치료가 끝난 후 유진은 그를 자신의 집 박태수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딸과 낯선 남자가 나타나자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박태수는 보고를 받고 잠옷바람으로 달려나왔다. 딸을 공격한 놈들이 백상업파라는 사실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딸을 감싸고 대신 칼을 맞은 시역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빠, 보셨죠? 이 사람이 저를 구했어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유진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박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시역에게 다가와 직접 그의 어깨를 부축했다. 일단 방에 가서 좀 쉬게. 의사를 불렀으니 다시 한번 상처를 보도록 하고 다음 날 아침 시혁은 낯선 방의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박태수가 직접 그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시혁을 벌레 보듯 하지 않았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고맙게 생각하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이 위험했을 거야. 박태수는 수표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밀었다. 거액이었다. 이건 내 성의 표시일세. 이걸로 가게를 넓히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게. 하지만 시혁은 수표를 받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그의 대답에 박태수의 눈이 이체를 띄었다. 돈을 거절하는 배짱. 어젯밤 보여준 용기. 그는 시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놈은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쓸모가 있는 놈이었다. 좋다. 그럼 돈 대신 다른 제안을 하지. 박태수가 말했다. 자네, 그 포장마차 따위는 집어치우고 내 밑에서 일하게. 내 딸, 유진이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어서 지켜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월급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챙겨주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시혁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박태수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 또 한 명의 충직한 개를 들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들인 것은 개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조용히 송곳니를 갈고 있는 굶주린 늑대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권시혁은 포장마차 서울의 밤의 문을 닫았다. 대신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박유진의 그림자가 되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그의 첫걸음은 성공적이었다. 권시혁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 기름 냄새 대신 값비싼 향수와 소독약 냄새가 그의 일상을 채웠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몸에 꼭 맞는 검은 정장과 귀에 꽂힌 무선 이어피스가 그의 새로운 유니폼이 되었다. 그의 임무는 박유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한시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도, 그녀가 다니는 갤러리에서도, 숨 막히는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서도 그는 병풍처럼 그녀의 뒤를 지켰다. 저택의 다른 경호원들은 낙하산처럼 굴러들어와 아가씨의 개인 경호라는 꿀보직을 차지한 그를 처음에는 삐딱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시혁은 그들의 텃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가끔씩 그들의 훈련에 끼어들어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슬쩍 보여주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향한 노골적인 질시는 조용한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장이었다. 그의 눈은 박유진을 보호하는 동시에 저택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박태수 회장의 비밀 서재 위치, 그의 통화 내용. 그의 뇌는 24시간 작동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버로 전송했다. 한편 그의 그림자가 된 시혁의 존재는 박유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는 단단한 시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큰 위안을 얻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했다. 차가 막히는 강변북로에서 유진이 지루해할 때면 그는 어디선가 구한 낡은 팝송 CD를 틀어주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미술 작업에 몰두할 때면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말없이 건네고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유진의 마음을 조금씩 더 허물고 있었다. 시혁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작업실에서 캔버스에 붓질을 하던 유진이 물었다. 시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꿈. 국정원 요원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냥 작은 제 가게 하나 갖고 평범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밤을 떠올리며 말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 끝나면 제가 도와줄게요. 더 크고 멋진 가게로. 그녀의 순수한 제안에 시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다 끝나면 그녀가 말하는 끝과 자신이 향하는 끝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임무가 끝나는 날,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터였다. 죄책감이 독처럼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박태수 회장은 시혁을 그저 딸의 경호원으로만 두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시혁을 시험하고 관찰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재에서 골치 아픈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옆에 서 있던 시혁에게 무심코 푸념하듯 말했다. 요즘 부산항 쪽 물류 라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군. 물건이 자꾸 새어나가. 쥐새끼들이 꼬였는데 도무지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것은 명성그룹의 위장 사업 중 하나인 물류 회사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새어나가는 물건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밀수품과 불법 자금이었다. 시혁의 팀이 몇 달째 추적하던 라인이었다. 기회가 왔다. 시혁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뭔가 아는 거라도 있나? 제가 포장마차 하기 전에 부산항에서 막노동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 항만 직원들이랑 외부 용역업체들이 짜고 물건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하역 때 CCTV가 없는 구역을 이용하더군요. 그의 말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그의 위장신분 서류에는 실제로 부산항 하역 노동 경력이 짧게 기재되어 있었다.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쪽 라인 책임자 중에 하나가 쥐새끼일 겁니다. 박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도 파악하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이 포장마차 주인 출신 경호원이 정확히 짚어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 그럼 그 쥐새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가짜 정보. 예를 들어 아주 값비싼 물건이 특정 날짜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CCTV가 없는 구역에 사람을 잠복시키는 겁니다. 쥐새끼는 분명히 제 발로 덫에 걸려들 겁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박태수는 한참 동안 시혁을 뜯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른팔인 김 전무에게 시혁이 말한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며칠 후 거액의 밀수품을 빼돌리려던 현장 책임자와 외부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그들은 백상업화와 영해된 자들이었다. 박태수는 단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었다. 그는 시혁을 자신의 서재로 다시 불렀다. 자네, 보기보다 머리가 비상하군. 그저 주먹만 쓰는 놈인 줄 알았더니 과찬이십니다. 이제부터 유진이 경호만 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야겠다. 김 전무 밑에서 일 좀 배워봐. 자네 같은 인재를 썩히긴 아깝지. 그날 이후로 시혁의 역할은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유진의 곁을 지켰지만 하루 중 몇 시간은 명성그룹 본사 빌딩으로 출근했다. 그는 김 전무의 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얻어 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뒤처리팀에 합류했다.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과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다. 그는 조직의 신경망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늑대와 늙은 여우의 아슬아슬한 춤이 시작되었다. 박태수는 시혁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여주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그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에게 일부러 민감한 정보를 흘리고 그의 반응을 떠보기도 했다. 시혁은 그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그는 탐욕스럽지 않았고 성실했으며 오직 회장님과
아가씨에 대한 충성심만 보이는 듯 했다. 그의 성공적인 침투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큰 성과로 보고되었다. 정 팀장은 시역을 비밀 아지트로 호출했다. 훌륭해. 권 요원. 이제 박태수의 심장부까지 들어갔어. 핵심 장부와 거래 내용만 확보하면 돼.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직 저를 완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 서두르지 마. 그런데 박유진과는 어떻게 돼가나? 정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역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관계. 내 눈에는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 요즘 자네 보고서에 감상적인 표현이 늘었어. 그녀는 슬퍼 보였다. 그녀는 기뻐했다. 권요원, 너답지 않아. 정 팀장은 시역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 그 여자는 덫이야. 임무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감정 정리 똑바로 해. 우리는 사냥꾼이지. 연애하러 온 게 아니야. 명심해. 헌터. 네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너와 우리 팀 모두가 죽는다. 차가운 경고가 시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부정할수록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앉은 유진의 모습,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지트에서 나온 시혁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늑대였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냉혹한 사냥꾼.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늑대도 때로는 달빛에 홀려 길을 잃는다는 것을. 그리고 박유진은 그의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험한 달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권시혁은 박태수 회장의 완벽한 충견이자 유능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더 이상 박유진의 그림재만 머물지 않았다. 명성그룹의 핵심적인 사안에 깊숙이 관여하며 박태수는 그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마침내 시혁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박태수는 아주 중요한 손님과 함께 저택의 비밀 와인셀러로 들어갔다. 손님은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무기 밀매상이었다. 시혁은 와인셀러 입구에서 경호를 서는 임무를 맡았다. 그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는 경호용 무정이었지만 그의 셔츠 단추에는 NIS에서 제공한 초소형 고성능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이번에 들어오는 물건은 최신형이야. 군용으로도 손색이 없지. 수량은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나? 돈만 준비된다면 문제없어. 박 회장, 컨테이너 5개 분량.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 인천항 제7부두 약속대로. 시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드디어 그들이 몇 년간 쫓아온 가장 큰 규모의 무기 밀거래 현장이었다. 날짜, 시간, 장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태수와 그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손님이 돌아간 후 시혁은 밤을 틈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잠시 교란시키고 확보한 정보를 즉시 정 팀장에게 전송했다. 국정원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즉시 여명의 심판이라는 작전명이 하달되었고 관련 부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 해양경찰, 그리고 NIS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거대한 그물이 인천항을 향해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작전 D-Day를 이틀 앞둔 날 밤, 정 팀장이 시역을 다시 만났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금요일 밤 11시,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자네는 내부에서 컨테이너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박태수의 동선을 교란시켜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유진을 안전하게 확보해. 작전 중에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돼. 알겠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면 자네는 즉시 현장에서 이탈해. 우리 팀이 자네의 신분을 보호하고 빼내줄 거야. 정 팀장은 시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권요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임무도 끝이야. 끝. 그 말이 시혁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성공, 복귀, 훈장.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유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부셔버릴 그녀의 세상, 그녀의 웃음, 그녀의 미래. 그날따라 시혁의 어두운 표정을 읽었는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혁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거짓말, 힘든 일 있죠? 나한테는 말해줄 수 없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시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임무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가씨, 혹시 오늘 밤에 잠깐 저랑 어디 좀 가지 않으실래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디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두를 따돌리고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시혁의 낡은 차는 이제는 간판도 내린 채 먼지만 쌓여가는 서울의 밤. 포장마차 앞에 섰다. 시혁은 익숙하게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의는 끊겼지만 그는 작은 랜턴을 켜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여전히 그대로네요. 유진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시혁은 남겨두었던 작은 휴대용 버너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재료들을 꺼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매콤한 냄새가 다시 한번 텅 빈 공간을 채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떡볶이를 먹었다. 예전과 똑같은 맛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눈물이 날 것처럼 슬픈 맛이었다. 시혁 씨, 유진이 그를 불렀다. 모든 게 다 정리되면 우리 같이 떠날래요. 어디든 좋아요. 아빠도 없고 복잡한 일도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 진짜 포장마차 해요. 낮에는 그림 그리고 밤에는 같이 떡볶이 팔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시혁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시혁은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시혁이 잠을 쪼개가며 밤마다 조금씩 칼로 깎아 만든 것이었다. 새는 자유로우니까요. 시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혹시라도 내가 아가씨 곁에 없게 되더라도 이 새처럼 언제나 자유롭게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가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전부 진심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의 말은 고백이자 유언이었고
간절한 사죄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로맨틱한 선물과 말에 감동해 눈시울을 붉힐 뿐이었다. 바보, 왜 그런 말을 해요? 시혁 씨가 내 곁을 떠날 리가 없잖아요. 우린 이제 시작인데.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시혁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천, 그녀의 향기, 그녀의 심장 박동.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온몸에 새기려는 듯 마지막 온기를 필사적으로 느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D-Day 전날 밤. 저택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시혁은 유진의 방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그는 정장 안쪽에 숨겨진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어피스를 통해 들어오는 정 팀장의 마지막 지시를 들었다. D-Day, H3M. 모든 팀 위치로 여명의 심판 작전을 개시한다. 시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유진의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기억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박유진의 수호천사, 권시혁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명을 받은 사냥꾼, 헌터였다. 폭풍이 곧 시작될 터였다. 밤 11시. 인천항 제7부두.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부두는 거대한 유령처럼 음산했다. 철제 구조물들이 괴물 같은 실루엣을 드러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는 죽어가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이곳은 법과 질서가 미치지 않는 탐욕과 배신이 지배하는 섬이었다. 거대한 크레인 아래 박태수 회장은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왕처럼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른팔인 김 전무와 그림자처럼 선 권시혁이 있었다. 그들 앞으로는 러시아 마피아들과 명성그룹의 핵심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컨테이너 5개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트레일러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저 안에는 한 도시를 전쟁터로 만들고도 남을 향해 최신형 무기들이 들어있었다. 박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거래만 성공하면 그는 정재계를 넘어 국방까지 손에 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될 터였다. 그는 옆에 선 시혁의 어깨를 툭 쳤다. 권 실장, 똑똑히 봐둬. 이게 바로 돈과 힘이라는 거다. 네가 평생 포장마차나 했으면 구경도 못했을 세상이지. 시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귀 속 이어피스에서 마침내 운명의 신호가 들려왔다. 모든 팀 준비 완료. 여명의 심판을 시작한다. 헌터 실행하라. 실행하라. 시혁은 품속에서 작은 전파, 교란 해제 장치를 꺼내 작동시켰다. 박태수 조직이 설치해둔 통신방해 전파가 사라지고 애니스의 통신망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근처 차 안에서 불안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는 박유진에게 다가갔다. 박태수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굳이 딸을 이 위험한 현장에 데려왔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부른 최악의 실수였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진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안전하게 고립시킨 시혁은 다시 박태수에게 돌아가며 이어피스를 통해 짧게 보고했다. 목표들 모두 사정거리 안에 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꽉꽉꽝.
밤의 정적을 깨고 수십 개의 조명탄이 하늘로 솟구치며 부두를 대낮처럼 밝혔다. 동시에 사방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 스와트가 쏟아져 나왔다. 바다에서는 해양경찰의 고속정이 포위망을 좁혀왔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뭐야, 짭새다. 함정이다. 함정에 빠졌어.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총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완벽하게 포위된 후였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권시혁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칼날 그 자체가 되어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옆에 있던 김전무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대로 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눴다. 움직이면 쏜다. 권 실장, 네, 이 새끼. 김전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동시에 시혁은 다른 손으로 러시아 마피아의 보스를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살상기계의 그것이었다. 박태수는 이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충직한 개,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적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그의 눈에 시혁의 귀 속에서 반짝이는 이어피스가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눈빛, 망설임 없는 움직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포장마차에서의 만남도, 딸을 구한 영웅적인 행동도, 자신에게 보여준 충성심도 전부 다. 박태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의 이성은 분노와 배신감에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채 유진이 있는 차를 향해 뛰었다. 겁에 질려 채서 뛰쳐나온 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바, 닥쳐.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네가 저딴 쥐새끼 같은 놈을 끌어들여서. 박태수는 딸을 인간 방패 삼아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몇몇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기꺼이 총알바디가 되어 주었다. 시혁은 그 광경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박태수를 생포하라는 임무와 박유진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그는 김전무를 특공대원에게 인계하고 망설임 없이 박태수의 뒤를 쫓았다. 박태수, 멈춰. 그의 외침은 총성에 묻혔다. 박태수는 부두의 복잡한 지형을 이용해 교묘하게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곳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밀 탈출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시혁은 끈질기게 그의 뒤를 따랐다. 요란했던 총격전의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고요해졌다. 그들의 추격전은 부두를 벗어나 인근의 황량한 갈대밭을 지나 마침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어두운 숲으로 이어졌다. 박태수는 유진을 거칠게 끌고 칠흑 같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시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요란했던 심판의 밤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부두에 남은 것은 체포된 자들의 절규와 패배의 잔해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명과 법에 불빛이 닿지 않는 원시적인 숲. 이제 이곳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남았다. 배신당한 늙은 호랑이, 그에게 인질로 잡힌 가여운 딸,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들을 쫓는 고독한 늑대. 최후의 대결이 펼쳐질 무대는 이제 막 준비되었을 뿐이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섬뜩했고, 발밑에서 부서지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는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문명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이곳은 오직 생존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원시의 부대였다. 박태수는 딸의 팔을 붙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평생을 군림해온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궁지에 몰린 늙고 상처 입은 짐승일 뿐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어둠 속에서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권시혁을 향해 있었다. 더 이상 오지 마오면 이의 목숨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시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총을 버린 상태였다. 이 마지막 대결은 무기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끝내야 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을 때 침묵을 깬 것은 박유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지도 시혁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초점 없는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시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러졌다. 전부 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시혁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어떤 총알보다, 그 어떤 칼날보다 아픈 질문이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가장 잔인한 시인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 개자식, 네가 감히 내 딸을 상대로 연극을 해. 박태수는 이성을 잃고 포효하며 유진을 옆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그리고는 시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없는 오직 분노만 실린 맹목적인 공격이었다. 시혁은 그의 주먹을 피하며 방어에 집중했다. 그만하십시오. 회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너 같은 놈은 내 손으로 끌고 갈 거다. 두 남자의 몸이 숲의 어둠 속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박태수는 늙었지만 평생을 암흑개서 살아남은 자의 끈질김이 있었다. 그는 시혁을 물어뜯고 핥히고 온몸으로 그를 눌러왔다. 시혁은 몇 번의 타격을 허용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방역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제압이지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나긴 격투 끝에 시혁은 마침내 박태수의 등 뒤를 잡아 그의 팔을 꺾고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하브. 박태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의 패배였다.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이었다. 바로 그때 숲의 어둠을 뚫고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정 팀장을 필두로 한 NIS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박태수의 몸에 수갑을 채웠다. 수고했다, 헌터. 임무 완수야. 정 팀장이 시혁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시혁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박유진.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멸과 배신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 그것이 바로 시혁이 치러야 할 정의의 대가였다. 다른 요원들이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데려갔다. 그녀는 끌려가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시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눈빛의 교환으로 끝이 났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은 명성그룹 박태수 회장과 그의 범죄 조직 일망타진 소식으로 연일 떠들썩했다. 언론은 수십 년간 사회를 병들게 한 거대한 암적 존재를 뿌리 뽑은 검찰과 국정원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정의는 승리했다. 국정원 본부의 작은 강당에서 비공개 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권시혁은 여명의 심판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 공훈장을 받았다. 국정원장의 축하와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 어느 늦가을 오후, 시혁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한 교도소의 민원 봉사실 건너편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수척해진 박유진이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면회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그저 상처 입고 지친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멈춰 섰을 때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시혁을 발견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이 멈췄다. 시혁의 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후회, 그리움, 그리고 가슴 미어지는 아픔. 그러나 유진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남은 잿더미처럼 차갑고 공허한 증오.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경멸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그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다. 시혁 역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는 나라를 구했고 임무를 완수했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단 한 사람의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 차가운 도시의 거리 위로 훈장을 목에 건 고독한 영웅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등은 더없이 외로워 보였다. 이 채널을 시청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